오늘 바쁜 와중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안 그래도 날씨가 조금 안 좋아서 많이들 안 와주시지 않을까 했는데 또 이제 아무래도 격동의 시기다 보니 이렇게 와주셔서 최대한 유익한 정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YG과학원에서 지금 원장직을 맡고 있고 그 다음에 배재고 통과 및 이제 생명과학을 담당하고 있는 유경훈 원장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단 순서는 저희 학원 소개, 그 다음에 개정교과 설명, 그 다음에 제가 통합과학 2학기 선행반에 대한 설명을 하겠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화학 선행, 그 다음에 물리학 선행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이미 어머니들께서 재원생 어머니들께서 많이 와주셔서 재원생 학부모님께서 많이 와주셔서 어떤 학원인지는 대략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뭐 저희 학원 나는 이제 젊은 강사들끼리 똘똘 뭉쳐서 아이들과 협업하면서 소통하면서 잘 이끌어가고 있고, 심지어 이제 곧 기말고사를 제가 알기로 통합과학 기말고사가 치러진 학교가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직보 때 열심히 해서 학생들 성적 만들어내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저희 학원은 어떤 학원이신지 대략 아실 것 같아서 학원 소개는 조금 간략하게 넘어가고, 2022 개정교육과정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일단 먼저 포커스를 최대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양력이고요. 저는 생명과학과 그 다음에 배재고 통합과학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이고요. 뭐 이 동네에서는 뭐 생명과학 단과로는 최다 수강생을 보유하고 있는 강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은비 선생님께서는 이제 저희 학원 화학과 그리고 한영고 통합과학을 담당하고 계시는 선생님이시고, 아마 이은비 선생님은 학부모님들께서 한영고 학부모님이시라면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성현 선생님께서는 지금 현재 물리학만 들어가고 계십니다. 고등부 대상으로 물리학만 들어가고 계시고 아마 내년부터는 통합과학을 담당하실 것 같습니다. 같이. 그 다음에 저희 학원의 김영호 선생님께서는 화학과 광문고 통합과학, 그 다음에 저랑 같이 배재고 통합과학을 같이 2인 체제로 해서 담당하고 있는 강사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광민재 선생님께서는 저희 학원에서 지구과학과 그 다음에 상여 선사통과를 맡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저희 배정현 선생님께서는 강일고와 강동고 통과 맡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서재원 선생님께서는 중등과학과 명일여고 그 다음에 성덕고 통합과학을 들어가고 계시고, 저희 학원은 이제 새로운 선생님이시거든요. 근데 사실 새로운 선생님이시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게, 사실 어머니들께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시너지 과학원에서부터 계속 같이 온 강사 팀이잖아요. 그런데 시너지 과학원에서 이제 저희 그 시너지 과학원의 전 원장이었던 이내경 원장님의 물리 조교 팀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물리 파트를 학생들이 얼마만큼 어떻게 모르는지를 워낙 잘 알고 계시는 선생님이시다 보니까 저희 학원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물리 수업 올해부터 시작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해서 설명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점은 고교학점제가 전면적으로 내년부터 이제 도입이 되는 학년이잖아요. 사실 올해도 고교학점제이지만 1학년 대상으로는 사실 고교학점제가 그닥 유명무실하다 보니 이제 내년부터 이제 과목을 어떻게 선택할지,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대입 입시 방향은 어떻게 바뀔지가 사실 가장 큰 포커스라고 보실 것 같은데, 일단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됐고, 그 다음에 통합과학을 수능 필수 과목이 지정되었다라는 거, 이것도 이제 가장 큰 화두 중에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문과적 소양이 짙은 아이들은 사실 문과적 소양이 짙은 아이들은 통합과학을 수능 보라는 것 자체가 어마무시한 부담이거든요. 사실 이과 친구들이 통합사회를 수능 봐라? 제가 봤을 때는 못 볼 아이들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런데 문과적 소양이 짙은 아이들 데리고 통합과학을 수능을 봐라? 요게 진짜 크나큰 부담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일단 통합과학 수능 같은 경우에는 25문항을 40분 동안 보거든요. 25문항을 40분 동안 이제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과학탐구 수능이랑은 조금 다르죠. 지금 현재 과학탐구는 20문항을 30분 안에 보는 것인데, 이제 25문항 5문항이 늘었고요. 10분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평균적으로 따지고 봤을 때 수학은 30문항에 100분인데
저희는 25문항에 40분이니까 사실 한 문항당 풀이 시간이 매우 적다. 그런데 이제 통합과학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그 논리적 사고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파트들이 있잖아요. 화학이나 물리 같은 경우에는 논리적 사고를 통해서 양적인 계산을 한다던가 아니면 역시나 물리 또한 양적인 계산, 역학 파트가 들어가니까요. 그런 계산 문항들이 들어가다 보면 통합사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냥 암기식 풀이 형태로 그냥 도표 해석 요 정도만 할 텐데 통합과학 같은 경우에는 그 자료 해석들을 통한 계산들이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통합과학으로 따지고 봤을 때 한 문항당 풀이 시간이 매우 부족한 상황일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봉투 하나 같이 드렸지만 예비 시행 예비 문항이 있거든요. 예시 문항이 있거든요. 저희 그 수능을 철저하는 평가원에서 직접 이제 나 이렇게 수능 낼 거야 라고 하는 예시 문항을 저희가 첨부해서 드렸는데 저희가 본 결과는 꽤나 어렵다. 왜냐면 저희는 문과적 소양이 짙은 아이들까지 같이 수능을 보다 보니까 사실 되게 유명무실한 시험으로 나올 줄 알았어요. 저희는 그리고 전문가들이 보기에도 수능은 이제 사실 약간 자격고사 같은 느낌으로 바뀔 것이다. 즉 난이도가 낮춰질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난이도가 낮춰지는 아이치고는 제가 봤을 때는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과 친구들 중에서도 조금 이해력이 부족한 친구거나 아니면 문과 친구들은 꽤나 어려워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 또한 이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사실 저번 주에 수업한 거를 이번 주에 테스트를 봐도 애들이 시원찮은 기억력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1학년 때 한 과목을 3학년 때 수능 봐라?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것 또한 어마무시한 그 쟁점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2학년 때 과학탐구를 공부를 하고 그거를 3학년 때 이제 수능을 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되게 많이 까먹는데 1학년 때 본 거를 3학년 때 수능 보라고 하면 진짜 어마무시하게 애들이 많이 까먹어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통합과학 수능이 필수 과목으로 지정됐다는 거는 조금 많이 애들이 어려워하지 않을까. 특히나 첫 해시잖아요. 이제 자녀분들이 첫 해다 보니까 더욱더 걱정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등급 체제. 이게 이제 어머니들에게는 가장 이제 머리 아픈 일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저희가 이제 사실 9등급 체제 1등급은 저희가 뒤쪽에서 살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9등급 체제에서 1등급은 사실 4%, 그 다음에 2등급이 11%거든요. 그러면 어찌 보면 여기 있는 1, 2등급이 거의 1등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3등급에서 4등급 사이가 2등급까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냥 34%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3등급이에요. 3등급이 66%거든요. 지금 누적 프로가요. 이렇게 되면 사실 성적표에 3등급이 찍혔다. 종합 3등급이 찍혔다. 이거는 거의 애한테 주온 글씨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번 시험 안으로 해서 무조건 2등급 안까지는 안착을 시켜야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래서 이게 조금 많이 그러니까 사실 3등급까지라면 9등급 체제의 3등급까지였으면 얘 어느 정도 공부를 했는데 다소 아쉽게 했구나. 2등급이면 얘 살짝 실수했구나. 1등급이면 공부를 잘하는구나 하는데 여기 2등급이면 얘가 공부를 그닥 열심히 안 했나? 약간 이렇게 판단이 될 수밖에 없는 시점이거든요. 5등급 체제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1등급 안쪽으로 무조건 시험 성적을 다 맞춰 넣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그래서 이 5등급 체제를 받았다는 것 자체도 어머니들에게 그리고 학생들에게 조금 많이 데미지가 가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그래서 결국 쟁점은 이렇게 총 3가지로 조금 분류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학기 통합과학은 전체적인 과목이 이렇게 되고 2학기의 통합과학에 대한 난이도는 이렇게 되는데 어차피 2학기 통합과학 선행반도 제가 곁들여서 설명을 드려야 되다 보니까 2학기 통합과학에서의 가장 어려운 파트는 사실 화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학, 왜냐면 물리 파트가 어려운 파트 하나가 있었거든요. 근데 물리 파트의 어려운 파트가 삭제가 돼가지고 2학기 때 통합과학은 곧 화학이에요. 이 화학에서 특히나 산화환원, 3년기의 중화반응 이거는 지금 현재 화학 1 아니면 이제 자녀분들이 배울 화학이라고 하는 2학기 화학 파트, 2학년에 올라가서 배울 화학이라는 파트에도
4단원 쪽에 포진되어 있는 수능에서도 나오는 사실 소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파트가 매우 중요하다. 여기에 양적인 관계를 따지는 파트가 있는데 거기 파트가 문과적 소양이 조금 짙은 아이들은 아예 이해 자체를 못해요. 그래서 배제국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거쪽 파트를 버리는 애들도 꽤나 많거든요. 왜냐면 문제가 어렵게 출제가 됐다 보니까 물론 올해는 조금 쉽게 출제가 돼서 마음이 아프지만 작년까지는 그래도 나름대로 어렵게 출제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파트가 관건이고 그래서 보통 사나원어는 중간 그리고 3학기 중간 반응은 기말고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2학기 통합과 선행반에서는 저기가 거의 중점적으로 저희가 다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2학기 통합과학은 이런 내용이 있구나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등급제 개편된 거는 보여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해서 저희가 이제 2학년 때 어떤 과목을 배우나 요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통합과학 1, 2 이거는 당연히 1학년 때 다루는 파트고요. 이제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이 다루어질 텐데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 안타깝게도 여기가 전부 다 상평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물론 이제 내년에 학교별로 어떻게 낼지가 조금 뭐 어떻게 등급을 나눌지는 조금 아직 나와봐야 되겠지만 일단 발표된 거로는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 전부 다 상평을 하겠다. 5등급 체제로 네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느낌상. 그런데 요거 자체가 사실 상평이라면 꽤나 어려워지거든요. 왜냐면 지금 사실 소위 말하는 일반 선택 과목은 지금 현재 체제로 따지면 2015 교육과정으로 따지면 얘네들이 2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고요. 얘네들이 2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고 진로 선택 과목 얘네들은 우리가 3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에요. 원래대로라면요. 그런데 즉 물투, 화투, 생투, 지투가 다 역학과 에너지 정작이야 양자 물질과 에너지와 화학 반응의 3개 이렇게 다 나뉜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심플하게 보면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학교에서 일단 4개 학교가 지금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 발표가 돼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좀 해갖고 왔는데 배제고 같은 경우에는 현재 물화생지 여기에는 일반 선택 과목을 배제 같은 경우에는 일반 선택 과목을 1학기 때 하고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을 2학기에 하겠다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진로 선택 과목 중에서도 역학과 에너지, 그 다음에 물질과 에너지, 그 다음에 세포화 물질대사, 지구 시스템 과학 이렇게 4개 중에 3과목을 택해달라. 3과목. 여기도 3과목을 택해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런데 사실 이게 애들한테 엄청난 부담인 게 왜냐면 어찌 보면 2학년 때 배우는 일반 선택 과목을 1년 내내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2학년 애들은 물화생을 선택했다. 그럼 물화생을 1년 내내 배우는 건데 얘네들은 한 학기에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마무시한 부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과 진학할 학생들은 지금 머리가 터지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상 보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학교에서 물화생지 중에 3과목 선택해라라고 자꾸 유도를 할 거예요. 자살행위나 다를 거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물화생지 중에서 3과목을 한 학기에 끝낸다? 이거 절대 수업 못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문과 과목을 하나 섞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또 근데 대학 입시 전형과 섞어버리면 또 머리가 아파지거든요. 일단 배제 이렇게 발표됐고요. 선사도 똑같아요. 선사가 내년부터 좀 과학을 중점으로 하려나 봐요. 그래서 배제랑 선사가 똑같이 3학년 1학기 때 물화생지 중에 3과목 그 다음에 진로 선택 제가 말씀드린 역학과 에너지 그 다음에 물질과 에너지 그 다음에 세포화 물질 대사 지구 시스템 과학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얘네 4과목 중에 3과목을 택해달라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상여가 발표됐더라고요. 상일여고 같은 경우에는 물생이 1학기 때 깔리고요. 물생이 1학기 때 깔리고 그 다음에 2학기 때는 지금 보니까 지구과학, 화학, 그 다음에 역학과 에너지, 그 다음에 세포화 물질 대사 이렇게가 2학기 때 깔립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여가 한 12과목이 있어요. 선택을 할 수 있는 12과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4과목을 선택해서 총 12학점을 이수해달라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근데 상여는 그나마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배제랑 선사가 제가 봤을 때는 머리가 터지는 거고요. 상여는 그나마 조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광문이에요. 광문이 정말 호기롭게 물화생을 1학기 때 묶어놨거든요. 얘네 중에서 3과목을 선택해달라. 즉 물화생 다 들어라 이겁니다. 이거 갈 거면.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지구과학, 그 다음에 역학과 에너지, 세포와 물질, 물질과 에너지, 마지막 세포와 물질 대사. 얘네들을 2학기 때 깔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광문은 지금 아마 담임선생님께서 너 이거 할 거니? 그러면 3과목 다 해야 돼 라고 지금 유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진짜 쉽지 않거든요. 어찌됐건 뭐 그런데 이렇게 발표를 했으니까 이렇게 따라가는데 문제는 이제 대학교 전형이랑 같이 한번 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국립대다 보니까 좀 나라의 취지를 최대한 반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고교학점제의 취지는 너네들이 고등학교 때 많은 과목을 너네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선택해서 들어보고 그 다음에 진로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대학교를 진학을 해 라고 하는 게 사실 이 고교학점제의 취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결국 서울대는 그거에 대해서 최대한 응해줘야 될 학교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학교는 설정을 디테일하게 안 했어요. 과목별로 이과는 무조건 이거 들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설정을 되게 유들유들하게 해놨습니다. 서울대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물론 검토 중에 있다고 하지만 지금 핵심 과목과 권장 과목이 있는데 핵심 과목은 필수 이수 과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권장 과목은 말 그대로 권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권장 과목도 같이 이수를 해야 흠잡힘 없는 생기부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굳이 긁어 부스럼을 할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얘네들을 다 들어나오 이과를 진행을 할 거면 이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보면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하 양자 이거 물리의 진로 선택 과목이고요. 물리의 진로 선택, 물리의 진로 선택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거의 물리 쪽만 필수 선택 과목으로 잡혀있고 나머지 화학, 생, 지는 언급이 안 돼 있죠. 공대 기준이긴 합니다. 메디컬 기준은 아니고요. 찍으실 분들은 찍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이제 변경 방안 예시라고 해서 서울대에서 내놓은 거를 보면 결국 공과대학은 또 이게 이례적인 건데 공과대학은 물화지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연계 진로 선택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저희 진로 선택 과목 아까 물리도 2과목 화학도 2과목 지구학도 2과목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물화지 거기에 대한 연계 진로라고 하면 총 9과목 중 3과목만 이수를 권장한다. 3과목 이상을 권장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유들유들하게 설정을 해놨어요. 어찌 보면. 그래서 우리 애가 뭐 물리는 좀 잘하는 것 같아. 그러면 그냥 물리 연계 2개 들어놓고 나머지는 뭐 우리 애는 화학은 영 재능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지구과학이랑 생명과학에서 택해도 무방하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런데 이제 아직 고려대랑 연세대가 발표를 안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립대 중에 하나인 경희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이거 기존은 들을 필요가 없고 변경사항만 보면 되는데 지금 일단 메디컬입니다. 메디컬 기준으로 경희대학교 메디컬은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세계 이게 화학에 대한 연계 진로고요. 세포와 물질에 대해서 생물의 유전 얘가 생명에 대한 연계 진로 과목입니다. 지금 보면 되게 빡빡하게 설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서울대만 유들유들하게 설정을 할 것이고 기타 사립대학은 분명 거의 이대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고려대랑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서울대보다 더 많은 우수한 인재를 데리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학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자존심을 부릴 것이고 아니 우리는 빡빡하게 해서 더 우수한 인재 뽑을 건데 라고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 사립대학은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여태껏 서울대는 원래 약간 유들유들하게 진행을 해갖고 왔고 나머지 사립대들은 좀 빡빡하게 진행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결국 메디컬은 화생 그리고 연계 화생 생명 연계 화생 화학 생명 연계 그리고 간호학과는 생명만 다 들어야 되는구나. 즉 메디컬을 갈 거면 생명화를 들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대를 갈 거라면
공대를 갈 거라면 물, 화, 그 다음에 역학과 에너지의 전자기 양자는 물리 연계입니다. 얘들은 물리 연계고요. 얘도 물리 연계고요. 얘는 화학 연계고요. 얘는 물리 연계고 여기도 화학 연계입니다. 지금 보면 물리와 화학이 여기 둘 다 들어있네요. 그래서 지금 보면 결국 이공계는 물화가 거의 주된 내용이구나 이렇게 살펴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수많은 이시 컨설턴트들이 왜 이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화생을 들어가려고 하냐, 그 이유는 메디컬과 공대를 둘 다 잡을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우리 애는 뭐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 애는 딱 봐도 의대 싹이 아니야, 의대 싹이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면 뭐 생명과학은 쳐내셔도 무방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입시 컨설턴트들은 최대한의 가능성을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물화생을 선택해달라, 이 중에서 선택해달라 이렇게 보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생명과학이 워낙 애들한테 부담이 되는 과목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나마도 정말 다행인 거는, 그나마 희소식은 생명과학이 쉬워졌어요. 제가 생명과학을 담당하고 있지만 생명과학이 왜 쉬워졌냐면 드디어 사상 초유 유전이 빠졌습니다. 유전이 빠졌기 때문에 생명과학에서는 정말 이건 호재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유전이 지금 현재 아이들 대상으로 하면 화학의 양적 관계, 물리의 역학보다 더 어렵다고 느껴요, 애들이. 요즘 유전을. 그런데 유전이 빠졌다는 거는 사실 거의 생명과학의 60%가 날아가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사실 생명과학은 이제 거의 다 들고 가지 않을까, 부담감 없이. 물론 기타 유전 파트가 없다고 해서 기타 파트를 쉽다라고는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뭐 유전이라고 하는 그 벽이 없어지니까 그나마 좀 나을 것 같고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거는 물리와 화학은 좀 어려워졌어요. 물리는 제가 학생 때 배웠던 돌림힘이라고 하는 이제 회전 운동할 때의 힘을 다루는 파트가 전 교육과정에는 없거든요. 근데 이번 교육과정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물리는 더 어려워진 거고요. 화학도 조금 화초의 내용이 더 내려와서 화학도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물화는 더 어려워졌고, 개정 교육과정이, 생명과학은 쉬워졌고, 지구과학은 현안 거의 유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최종 정리해보자면, 공대는 물화를 필수로, 메디컬은 화생을 필수로, 이렇게만 딱 간략하게 요약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제 과목을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2학년 때, 이게 이제 가장 큰 관건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마 선택 과목 곧 선택하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수요조사는 이미 끝난 걸로 알고 있고, 각 학교별로. 그 다음에 아마 2학기 초반쯤에 제가 알기로 선택을 확정 짓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제 경험상 2학년 때 바꾸는 학생들도 있긴 합니다. 바꿀 수는 있다고는 하는데, 한영고 학부모님들 계시나요? 한영고는 그닥 그렇게 도중에 가서 선택을 바꾸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학교 선생님들이 입김이 센 학교가 한영이라서,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의 최대한 이 비위의 거선을 벗어나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영고는 웬만하면 안 바꾸시는 게 제가 봤을 땐 권장드리고요. 나머지 학교는 조금 바꿀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합니다. 제가 알기로 2학년 때요. 그래서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가장 큰 쟁점이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래서 이제 배제고는 이렇게 된다. 지금 학부모님들 중에서 배제고 운영 방침, 아마 뭐 리더스쿨이나 이런 데 이미 PPT로 올라와 있는 걸 저희는 그대로 따갖고 온 거여서 이 정도로 제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광문고등학교는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말씀드렸다시피 2학년 1학기 때 3과목, 2학년 2학기 때 4과목 이렇게 선택하기로 보면 되어 있고요. 요게 이제 혹시 다시 찍으셔야 돼요. 네. 요게 이제 어머니들한테 나눠드린 2028 수능 예시 문항인데 좀 어려워요. 제가 봤을 때는 꽤나 고생을 해 보입니다. 그래서 딱 봐도 일단 자료 해석이 길고요. 우리 문과든 이과든 모든 아이들의 지금 현재 아이들의 특성은 문제 읽기를 싫어한다거든요. 근데 문제 읽기를 싫어하는 애들도 있고, 이만한 자료를 해석해라? 이거 골머리 쌌습니다. 결국 이만한 지문이라는 거는 여기에서 너가 실질적으로 문제에 필요한 지식들을 비문학 풀듯이 정보를 쫙쫙쫙쫙 뽑아내서 풀어라,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국어적 소양도 어느 정도 더 이제 올라간 셈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예시 문항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통합과학 2 킬러 특강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통합과학 2, 즉 2학기 때 배울 통합과학에 대한 목차는 이렇게 된다 했고, 그런데 대부분의 선행반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은 아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학 파트인 산화환원, 3년기의 중화반, 저기에 거의 포커스가 맞춰서 이루어질 겁니다. 왜냐면 여기 빼면 나머지는 사실 암기 파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파트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나머지 파트들이 들어가질 것 같습니다. 4주 특강으로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2주에서 3주가량을 산화환원, 3년기의 중화반은, 그리고 대표 예제 풀이, 요 정도로 해서 문제 풀이까지 같이 겸비해서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과학에 대한 2학기 선행반은 킬러 특강, 일부러 제가 킬러 특강이라고 붙인 거는 어려운 파트들만 하겠다는 겁니다. 암기 파트들은 제외하고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통합과학 2에서 그나마 어려워하는 파트들,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명과학은 없는 이유는 생명과학은 통합과학에서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통합과학은 일부러 선생님들한테 넣지 말라고 했고요. 물리, 화학, 지구과학 이렇게 6파트 중에서 뭐 3파트 내지는 4파트 정도 뽑아서 4주 특강으로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그래서 뭐 나머지 여기 시간표는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통합과학은 웬만하면 지금 현재 들어가시는 선생님들은 한 반씩은 다 깔아달라고 얘기를 들어놓은 상황이라 통합과학 2학기 선행반, 2학기 킬러 특강에 대한 반은 이 정도 시간표가 설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되게 다양하게 설정되어 있으니 어머니들, 아버님들 입맛에 맞는 시간표대로 잘 들어와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지금 벌써부터 우리 학생들 시험 다 끝난 거 마냥 굴고 그 다음에 엄마 나 여름방학 때 어디 놀러가? 이렇게 벌써 물어보고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 들뜬 마음을 조금 가라앉혀 주시고요. 이과를 진학할 학생들이라면 요번 여름방학 때 4주밖에 안 되는 요 기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에 대한 기초는 어느 정도 완성을 시켜 놔야 됩니다. 이게 4주밖에 안 하는데 뭐 큰 디테일이 달라지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집중이수제 때문에 이게 좀 많이 차이가 날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과학 선행한 자가 결국 웃을 수밖에 없는 지금 현 시점일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 선행을 안 하신 분들이라면 뒤늦게라도 지금 막 시작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과를 진학할 학생들이라면 이번 여름방학은 수학과 과학 요 정도만 다루셔도 제가 봤을 때는 무방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솔직히 제가 학생 입장이라도 저는 여름방학이라면 영어학원 절대 안 다닐 것 같거든요. 영어학원 어차피 내신 학원이기 때문에 솔직히 그냥 동네에서 주는 자료 그것만 잘 얻어도 솔직히 영어 내신은 저 기준으로는 잘 나왔었어요. 저는 또 배제고로 나왔다 보니 저 기준상으로는 그냥 뭐 한 시험 4주 전에 그냥 자료 받아가지고 열심히 풀면 충분히 등급은 알아서 잘 나오는 그런 정도였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영어를 굳이 여름방학 때라고 하면 저는 비추천일 것 같아요. 하지만 국어는 그나마 조금은 뭐 국어적 소양이 딸리는 친구들은 조금 국어를 다녀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근데 여름방학 때는 국어 또한 굳이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차피 우리 뭐 국어, 특히 이 동네가 또 국어 강사님들이 또 기똥찬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알아서 또 내신 때 자료 잘 만들어 주실 거니까 제가 봤을 때 이번 방학은 수학이 거의 80이어야 된다고 보고요. 나머지 20을 과탐 이렇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아이들은 이번 방학이 아니더라도 내신 때 많이 놉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번 방학 때 굳이 더 노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어머님들도 아버님도 다 아시잖아요. 얘가 학기라고 해서 그냥 크게 열성을 띠고 공부를 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학이라서 더 놀리면 사실 저희가 개학이 거의 8월 16일쯤인데 9월 말에 시험이 있어요. 2학기 중간. 그러면 사실 딱 개학하고 나서 딱 공부를 시작하면 6주밖에 안 나와요. 그럼 그 6주 안에 대비를 하라는 것 자체가 사실 많이 힘들기 때문에 그래도 2학기, 이번 여름방학 나름대로 조금 쟁여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공부는 공부대로, 놀 건 노는 대로 이렇게 같이 밸런스 있는 방학을 보내시길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제가 설명드렸고요. 본격적으로 뒤이어서 선생님들께서 설명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질문사항들은 나가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광무고 통합과학과 배재고 통합과학 그리고 화학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 김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사실 뭐 설명할 때마다 사용하는 사진인데요. 사용할 때마다 조금 가슴이 아파요. 저런 모습으로 왔어야 됐는데 이런 모습으로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양해는 좀 부탁드립니다. 사진은 좀 사기를 쳤는데 네. 일단 항상 설명회를 들어가면은 꼭 말씀드린 내용이 있어요. 이제 화학이란 뭐냐, 뭐 설명뿐만 아니라 사실 수업을 할 때도 항상 얘기하거든요. 첫 수업에는 화학이란 뭐고 우리가 이거를 적히는 왜 선행을 미리 해야 될까에 대한 내용을 항상 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어김없이 화학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짧게만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학은 크게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물질이라는 걸 배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런 물질의 변화를 다루는 게 화학이라는 과목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물질은 우리 뭐 눈에 보이진 않는 이 원자나 분자 같은 친구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들에 대한 변화를 보는 게 이제 우리의 화학이라는 과목입니다. 딱히 이렇게만 들었을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 보인다 이렇게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의 화학이 왜 어렵냐, 왜 선행을 해야 되냐? 키워드는 양에 있습니다. 화학은 기본적으로 이제 원자 분자들과 걔네들의 변화를 배우는데 키워드는 양이에요. 이 원자랑 분자가 몇 개가 있고 얘들이 변화가 어떻게 되냐, 양적인 관계가 어떻게 되냐 이런 걸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항상 하는 예시를 좀 보여드리면은 여기 이제 통이 있습니다. 통 안에 이제 볼펜이 있는데 이 볼펜은 한 개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딱 집어넣고 이 안에 볼펜은 몇 개 들어가 있을까요? 라고 여쭤보시면 대답을 못 하시죠.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같은 맥락으로 이제 우리 공기 중에 산소가 있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공기 중에 산소가 있는데 그러면 이 공기 중에 내가 산소를 이만큼 잡았을 때 여기에 산소는 몇 개 들어가 있니? 라고 물어보면 쉽게 대답할 수는 없어요. 이유도 똑같죠.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화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예시처럼 보이지 않는 과목을 다뤄요. 첫 번째로.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친구들 기본적으로 상상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친구들의 양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화학의 키워드 첫 번째는 상상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계산 능력에 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롭게 맞아야지 화학이 좀 쉬워진다. 그런 것들을 이제 갈 예정이고요. 그래서 계산 얘기 나온 김에 간략하게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화학에서는 계산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많이 사용하는 예시로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의 주머니 있는데요. A 주머니랑 B 주머니가 있고요. 여기에 공이 들어가 있어요. 간단하게 한번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저기 B 주머니에는 A 주머니보다 공이 3개가 더 들어가 있대요. B 주머니에는 A 주머니보다 3개가 더 많이 들어가 있더라. 그리고 이 B 주머니에는 A 주머니보다 공이 한 2배 정도 더 들어가 있어. 화학에서 제일 많이 하는 계산이 이런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문제를 딱 들었을 때 학생 분류가 3가지로 나뉘어요. 일단 70% 대부분의 학생은 못 풀어요. 못 풀어요. 아니 이거 어떻게 해? 이게 다음에 이제 20% 학생은 식을 씁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 있는 공의 개수를 내가 A라고 하자. 여기 공의 개수를 B라고 하면은 식을 쓰면은 얘가 3개가 더 많다 그랬으니까 우리의 B는 A보다 3개가 더 많을 거야.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야겠다. 여기 보면은 B가 A보다 2개가 더 많다 그랬으니까 B는 2개일 거야. 그래서 연립을 하면 되겠다. 요게 이제 20%의 학생입니다. 상위 20%의 학생들. 요 정도면 해도 아주 훌륭해요. 여기 이제 수학에서 흔히 말하는 문제 해결력인 거죠. 문제 해결력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것들 당연히 가르칠 거고요. 제가 지향하는 반은 이제 이것도 좋긴 하지만 이것보다 이제 더 나아. 다음 단계 상위 10% 친구들은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오케이. 지금 보니까 B가 A보다 2배가 더 많대. 그러면 이제 A랑 B가 있으면은 얘네들은 비율이 1대2일 거야. 근데 여기 보면은 얘네들은 B가 3개가 더 많아야 되는데 이렇게 썼을 때는 하나밖에 차이가 나지 않네? 그럼 여기에다가 3을 곱해서 구해야겠다. 이렇게 구하는 게 이제 학생들이 앞으로 목표로 가져야 될 풀이가 될 거고요. 제가 앞으로 방학 동안 최대한 여기까지 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화학에서 중요하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결국엔 첫 번째는 당연히 식은 작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정말 거짓말 하나도 되지 않고 70% 이상은 식조차도 못 씁니다. 그래서 식 쓰는 연습을 먼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식을 줄이는 연습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화학 그래서 선행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정교육 과정 변화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화학만 좀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은 요거는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들이 배우고 있는 현재 교육과정입니다. 간략하게만 소개해드리면은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이제 한용고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교들은 순서대로 1학기 중간, 1학기 기말, 2학기 중간, 2학기 기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관심 있으실 내용은 다음 개정교육과정일 것 같은데요. 요게 이제 변화된 개정교육과정입니다. 얼핏 봤을 때는 뭐야 왜 이렇게 많아졌지? 라고 느끼실 것 같은데 내용 자체는 사실 많아진 거는 아니고요. 그냥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은 네 사진 찍으셔도 됩니다. 네 이제 나중에 필요하실까봐 네. 네 그래서 이제 요게 현재 교육과정이고요. 바뀌게 된 차이점부터 큰 틀부터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대단원의 변화가 있는데요. 원래 이제 대단원에 여기 이제 3단원에 있던 친구가 2단원으로 옮겨지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2단원에 있던 원자의 3개가 삭제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기존의 3단원이 2단원으로 옮겨가고 2단원이 삭제가 되었다. 그럼 3단원 어떻게 됐냐? 3단원은 기존에 이제 화학2에 있던 화학2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축에 속하던 화학평형이라는 친구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실 2단원 기존에 있던 2단원이 조금 쉬운 파트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 친구가 빠지고 어려운 파트가 내려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세세한 내용들을 보면은 1단원에서는 이 몰농도라는 파트가 있는데요. 용액의 농도 파트가 4단원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4단원에는 산화환원 반응이라는 게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틀은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변화는 사실 이제 대부분의 학교는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고사별로 한 단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집중이수제를 시행한 학교가 조금 많다 보니까 아마 이제 1학기에 1, 2단원, 1학기 중간고사에 1학기 기말고사에는 3, 4단원 이렇게 나갈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 이제 제 강좌 계획서이고요. 강좌 계획서 다들 받으셨겠지만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면은 토요일 7시에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4주차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4주차 잠깐만 보시면은 1주차, 2주차, 3주차는 1단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단원 화학에서 사실 제일 어려운 단원이 1단원이거든요. 그 1단원에 대한 내용들을 3주차에 걸쳐서 할 거고요. 그다음에 4주차에 뜬금포로 몰농도, 4단원에 몰농도라는 게 들어가죠. 4단원. 얘 왜 4단원을 하냐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여기 이 4단원의 몰농도를 먼저 하는 이유는 여기는 3단의 화학평형이라는 파트가 있는데요. 이 화학평형이라는 파트 자체가 단원 특성상 이 몰농도라는 걸 모르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파트이기 때문에 이 친구를 아싸리 여름방학 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4주차에는 4단원에 대한 내용이 들어간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강좌 계획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다음은 이게 제 자랑 좀 해도 괜찮을까요? 제 수업의 포인트 3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개념의 논리적 접근과 세세한 정리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화학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 친구들을 상상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상상하는 데 있어서 뭐 그림이라든지 혹은 다양한 예시들을 이용해서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해드리겠다라는 의미에서 그런 단어를 좀 키워드로 잡아봤고요. 두 번째는 뭐랄까 저의 시그니처입니다. 차원이 다른 문제풀이라고 적혀있죠. 이런 문제식을 쓰는 능력부터 해가지고 최종적인 목표는 이 정도까지. 아마 이런 얘기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부를 진짜 잘하는 친구들은 시험지가 깨끗하더라. 별로 쓴 것도 없는데. 그거를 이제 제가 지향하는 바이기 때문에 그거를 목표로 제가 달려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 저걸 잡아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키워드는 다양하고 새로운 유형의 풀인데 아무래도 제가 지금 내신은 아니고 이제 여름방학 특강이다 보니까 신유형 풀이보다는 이제 다양한 유형의 풀이, 기존에 있었던 유형이라든지 그리고 간단한 모의고사 형태 정도의 유형의 풀이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개념의 세세한 정리는 이거는 실제로 제가 수업에 했던 판서의 일부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하나 다 써가지고 뭐 그림 같은 거 다 그려서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필기를 해드린다 라는 의미에서 이거는 좀 가져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원이 다른 문제풀이 요거만 봐주면은 사실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요게 이제 올해 그 고등학교 3학년 6월 모의고사 실제로 시행했던 그 시험 문제고 그거에 대한 풀이를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애들한테도 이렇게 다 뿌려가지고 소개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풀이를 진행을 한다. 대표적인 예시로 하나 가져와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랄까요. 신유형을 아무래도 안 알고 기존 유형을 풀 거다 보니까 자랑겸으로 하나 넣어봤어요. 이제 올해 1학기 중간고사에서 과목에서 실제로 나왔던 시험 문제고 이건 이제 제가 예측 적중했던 문제다. 그래서 이거 하나 소개해드려봤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관심이 조금 더 많으실 내용이 관리 시스템일 것 같은데요. 혹시 앞에서 1대1, 1대4 부스 클래스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을까요? 따로 들으신 거 없으실까요? 간략하게만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1대4 부스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1은 조교 선생님이고요. 3은 학생입니다. 그래서 조교쌤 한 분과 학생 3명이 이제 와서 클리닉을 진행을 할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클리닉을 갔는데 학생들이 질문도 못하고 오면은 그것만큼 속상한 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조교쌤이 밀착 관리를 할 수 있게 1대3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1대1 카톡방 운영과 24시 질문 시스템이 있는데요. 1대1 카톡방은 말 그대로 학생들에게 단독 1대1 링크방을 뿌릴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질문할 수 있게 그 시스템이 되어 있다. 뭐 24시라고 써놓긴 했지만 제가 자고 있을 때는 부득이하게 답변은 못 드린다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비법 필기노트. 아무래도 선생님 때 와서 그래도 얻어가는 건 있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이 필기노트 같은 거 자주 보라고 제가 하나 넣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제로 부스트 클래스 때 학생들이 푸는 문제 주간지인데요. 부스트 클래스 때는 와서 그냥 문제만 풀고 간다 이것보다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난이도별로 좀 준비를 해놨어요. 첫 번째는 이제 난이도 중 혹은 뭐 하, 간단한 OX, 개념 OX라든지, 그 다음에 빈칸 문제, 그리고 대표 유형 문제 이렇게 집어넣는 게 첫 번째 난이도 중짜리 부스트 클래스 문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난이도 3.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중짜리를 잘 해결했어. 너무나도 잘해. 근데 나 좀 더 어려운 거 해보고 싶은데? 라는 친구들 위해서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를 좀 넣어놨어요.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부터 해서 더 나아가서는 뭐 수능 문제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의 문제를 넣는 게 난이도 상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스 클래스를 진행하는 조교쌤의 재량에 따라서 이 친구는 해도 되겠다 하면은 풀리는 거고, 혹시 학생이 더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받아가서 푸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부스 클래스가 1시간 정도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실제로 24시 카톡방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사진을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보신 것처럼 132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고, 이제 이건 실제로 어제 기준으로 캡처해서 제가 올려놓은 겁니다. 네, 여기는 이제 필기노트, 학생들이 받아야 될 필기노트인데요. 아무래도 제가 패드로 다 정리해가지고 최대한 글씨체 이쁘게 해가지고 학생들이 볼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 관리 시스템과 추가 자료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이제 화학을 담당하게 된 강사 김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화학에 관해서나 그 커리큘럼 등등에 대해서 궁금하신 적 있을까요? 괜찮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YG에서 물리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석유라고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설명의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처음에 이제 제 소개 드리고, 이제 서울대, 연고대, 중앙대까지 해가지고 학교별로 이제 내신 핵심 이수 과목에 물리가 얼마나 많이 포함되어져 있는지 과별로 좀 정리를 해놨고요. 그리고 제 수업 특징이랑 제가 학생들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리고 여름방학에 제 수업 계획, 고1 학생들 대상으로 지금 수업 하나 열어놨는데요. 그거 소개시켜 드리고, 이제 수강 후기랑 학생들 성적 얼만큼 올랐는지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거 알려드리면서 설명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할게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랑 토목공학을 복수 전공으로 졸업을 했고요. 지금은 YG에서, 그리고 분당에 제 개인 학원을 또 하나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학원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제 반포 쪽에서도 세화고, 거기도 이제 자사고로 유명한 학교인데 거기서도 이제 담당 수업을 했다가 이제 올해부터는 조금 정리를 하고 YG랑 분당에서만 수업을 집중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대치동에서, 그리고 그 죽전 수지 쪽에서도 수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이제 과탐 만점자라고 좀 자랑을 적어놨는데요. 제가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 그리고 뭐 똑똑하신 선생님들, 유능한 선생님들은 되게 많은데 본인이 직접 공부해서 만점을 받았던 경험들을 학생들한테 이렇게 실제로 알려주고, 저도 제가 공부를 처음부터 막 잘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쌓아오면서 만점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동기부여나 계기까지 학생들한테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강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번외로 이야기를 드리면요, 저희 아버지도 학원을 하고 계세요. 똑같은 과목으로 분당에서 크게 학원을 하고 계시고요. 저도 지금 그 일을 그대로 하고 있고, 제 친동생도 물리학과를 나와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사회복지학과를 나와서 이제
혼자 문과시고 저랑 이제 그 남자들만 싹 다 이과에 물리학과를 졸업을 한 거죠. 진짜 저희 아버지는 심지어 대학교도 저랑 같은 학교를 나오셔가지고 저희 아버지를 이제 지도하셨던 교수님이 제 수업도 들어오시기도 하고 막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유전이라고 하면 좀 과장된 건가라고 싶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런 그쪽 피를 많이 물려받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기 정리해 놓을게요. 제가 빨간 박스로 쳐놓은 게 이게 자세히 안 보이실 텐데 빨간 박스로 쳐놓은 게 물리 1 혹은 물리 2를 그 내신 핵심 이수 과목, 그러니까 꼭 들어야만 저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수시로 것들이라고 생각해 놓으시면 돼요. 왼쪽부터 서울대, 그 다음에 고려대, 연대, 중앙대 이렇게 써놨고요. 나머지 학교들 일단 발표되어져 있는 학교들 위주로 좀 정리를 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공대랑 자연계열 쪽은 거의 다 물리를 수업을, 그러니까 내신을 핵심 이수 과목으로 꼭 들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친구들, 제가 지금 수업하는 친구들도 보면 고1 때 역학, 그리고 고1 겨울방학 때 물리 1 혹은 물리 2까지 좀 과하게 하는 친구들은 선행을 하고 온 친구들이 내신할 때 훨씬 더 수월하게 잘 받아오더라고요, 점수들도. 그래서 여름방학에 사실 기간이 길지 않은 기간이라서 저도 이제 수업 자체를 어떤 걸로 준비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학생들이 제일 많이 어려워하고, 그리고 지금 고2 때 계정물리학에서 역학 파트가 조금 더 어려워졌어요,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런 자료들 통해서 같이 설명해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대는 그냥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리랑 화학 같은 경우는요. 자, 그래서 제 수업은 제가 어떻게 진행하냐, 일단 저는 아이들이 와서, 과목 자체가 재미없고 좀 지루한 과목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와서 일단 앉아 있을 수 있게 수업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뭐 다른 선생님들을 막 깐다고 하긴 좀 비하하는데 물리 선생님들 이미지 생각하면 되게 올드하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거의 다 연배가 있고 교수님처럼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 때는 아니지만 제 한 세대 위에 저희 아버지 세대만 해도 물리학과가 사실 의대보다 훨씬 더 높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갔던 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은 많이 알고 있는데 학생들도 당연히 이 정도는 할 거라고 생각하고 설명을 하세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식의 설명은, 저도 이제 제가 저희 아버지 수업을 들어봤지만 정말 저랑 안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뭘 많이 알고 계시긴 한데 학생들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만,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제 수업은 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이들한테 좀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갈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와서 앉아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좀 유쾌하게 아이들한테 접근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항상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게 개념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용어 아니면 정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면 개념 말고 물리는 문풀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학부모님들도 있는데요. 문풀 당연히 중요한데 문풀 하려면 용어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항상 수업을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운동량의 정의가 뭐니? 라고 물어봤을 때 아이들이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 친구들이 사실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용어 정리부터 제대로 좀 잡고 가야 나중에 아이들이랑 소통을 하거나 할 때 훨씬 더 수월하게 될 수 있다. 물리라는 과목 자체가요, 정의가 자연 현상을 수학적으로 해석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물리학적 용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언어로 치면 단어 같은 것들이죠. 이런 단어 같은 것들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은 상태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고, 심화 응용 문제,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유형들이 반복돼서 나오는 기출들이면 상관이 없는데 새로운 유형으로 나오게 되는 경우, 융합형 문제가 이제 또 나오게 될 텐데, 그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경우에는 용어 정리나 개념, 이런 것들이 베이스로 돼서 문제가 꼭 풀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항상 수업할 때, 문제풀이 할 때 좀 강조하는 건데요, 아이들이 이제 역학 파트 같은 경우는 어렵고 복잡한 상황들이 많아요. 근데 그냥 디립다 공식에다 집어넣고 답이 나오면 다행인데 공식에 넣고 답이 안 나오는 문제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대부분의 문제점들이 문제가 무슨 상황인지를 모르고 그냥 풀려고 해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손이 나가는 거죠. 그런 거를 좀 막고자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분석하고 파악하게끔 풀이 과정을 정립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뒤에 바로 보여드릴 텐데, 우선은 제 수업은 뭐 와이즈 시스템 자체가 모든 영상을, 수업 영상을 다 녹화를 해가지고 아이들이 집에서 어려운 내용 같은 경우는 복습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다른 선생님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자체 교재를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문제 상황 파악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어떻게 하게끔 도와주고 있냐라고 설명을 드리면, 이런 유형의 문제를요, EBS나 해설지 같은 데 보면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해놔요. 그래서 사실 이게 공식 때려 넣는 거, 그리고 아이들이 제대로 상황을 이해하지 않고 그냥 저 풀이를 따라서 풀다 보면은 풀리니까 그냥 저런 식으로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식의 공부는 제가 이제 원치 않는 거죠, 학생들한테. 이런 류의 상황이 있는데 이 상황을 정확하게 시각적으로 해석할 거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는 간략한 공식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사실 제일 효율적인데, 이런 과정들을 아이들이 귀찮다고 좀 많이 생략을 해요. 물론 머리가 좋아서 머릿속으로 상황이 그려지고 하는 친구들은 다행이지만, 거의 대부분의 일반적인 학생들은 이런 상황 파악을 하지 않고 이런 식의 수식풀이를 그냥 바로 치고 들어가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난이도가 조금만 올라가면, 쉬운 문제들은 이렇게 풀면 되는데 난이도가 조금만 올라가면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고 질문을 할 때도 그냥 문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하고 문제를 통으로 질문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도 이제 공부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학부모님들도 공부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질문을 구체적으로 해야 공부가 되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질문을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상황인지조차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 파악을 도와주는 문제풀이 수업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말 안 듣는 시기가 고1이에요. 왜냐면 대학에 대한 직접적인 위기감도 느끼기 어렵고, 고등학교를 막 올라가서 친구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분위기가 산만해지기 제일 좋은 시기거든요. 저도 고1 때 사고를 너무 많이 쳐가지고 범죄를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부도 안 하고 뭐 연애도 하고 친구들이랑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PC방 다니고 그런 시기가 고1이에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게, 보통 숙제를 하거나 할 때 아이들이 숙제를 몰아서 하죠. 전날이나 당일날. 그걸 좀 막으려고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주기적으로 나눠서 숙제 검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숙제할 양이 100이라고 치면 이 중에 10%라도 좋으니까 전날 몰아서 하지 말고 평일에라도 네가 하고 있다라는 걸 저한테 보여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를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히고 이제 요 학원에서 저랑 이제 수업한 친구들 시스템이 잡힌 친구들은 막 그렇게까지 타이트하게 하진 않지만, 기존에 어쨌든 아이들 기강을 잡는다 그러죠. 그때까지는 좀 관리를 하면서 아이들이 그래도 내가 숙제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인지 정도는 하게끔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숙제가 얼만큼 돼 있고, 뭐 이번 주에는 몇 번 제출했고, 이런 것들을 학부모님들한테 제가 일일이 문자로 다 집어넣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조교가 이제 저 대신 고생해서 문자를 넣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테스트 같은 거 보면 당연히 같이 결과 같은 것도 문자 속에 집어넣어서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클리닉 같은 경우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1시간 정도 조교 선생님이나 저한테, 조교가 없을 때 이제 제가 직접 참여하기도 하고요. 보통 이제 저희 수업 있는 날에 같이 조교들을 데리고 와서 클리닉을 진행을 하는데요. 1시간 정도 질문할 거 질문하면 되고요. 물리 같은 경우는 사실 클리닉을 하면 거의 대부분이 질문이에요. 아이들이 워낙 문제 푸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다 보니까 질문 위주로 돌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본인이 너무 완벽하게 잘 해와서 질문할 게 따로 없는 친구들은요, 저희가 또 주간 테스트지를 따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 친구들한테는 주간 테스트지를 따로 나눠주고 풀리고 채점까지 해서 틀린 거 고치고 집에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조교들이 이제 제 제자도 있고요. 제 친동생도 조교 역할을 같이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물리학을 전공한 친구들이 공부를 같이 도와주고 있으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가끔 이런 질문 하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세요. 조교 선생님의 그 방향성이랑 학원 선생님의 이 풀이 방향성이 만약에 다르면 어떡하냐, 그래서 조금 이런 괴리감이 생기면 어떡하냐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조교들도 무조건 제 수업 다 듣게 해요. 그래서 이 풀이대로 알려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풀이가 일관성이 있어야 어쨌든 아이들이 문제를 풀거나 시험을 보거나 할 때 그 괴리감 없이 문제를 할 수 있어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수업이 이렇게 그 고1 대상으로 지금 열리는 게요. 계정물리학 역학 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거의 다 똑같습니다. 거의 다 똑같은데요. 1단원이 바뀌었어요. 1단원이 원래는 속도가속도 파트라 그래서 조금 더 쉬운 내용이었는데요. 물리 2에 있던 돌리는 파트가 물리 1으로 내려왔어요. 이 파트가 꽤 어렵거든요. 그래서 역학 파트 공부할 때 이렇게 나머지 파트는 거의 비슷한데 첫 번째 단원이 좀 어려운 단원이 들어왔다. 그리고 워낙 유명한 에너지 파트는 아이들이 항상 어려워하는 파트라서 이 첫 번째 수업이랑 네 번째 수업이 아이들이 아마 물리 공부를 함에 있어서 그리고 성적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수업 개강일은 7월 19일 토요일 날 4시부터 6시 50분까지 2시간 50분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대상을 고1 학생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재는 당연히 이제 자체 교재가 나갈 거고요. 추가로 아이들한테 문제풀이 교재를 또 제공할 예정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풀이 같은 경우는 거의 기출이나 수능특강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아마 기출 문제가 되겠죠. 지금 아직 수능특강이 계정물리학으로 나온 게 없으니까 기출로 해당 파트에 그 해당하는 문제들을 제가 이제 추출을 해서 모아서 아이들한테 추가 숙제로 나가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 시간표가 이렇게 똑같이 올라와져 있고요. 총 수업 시간이 2시간 50분인데요. 물리 이 수업 자체가 워낙 텐션이 높을 수가 없어요. 수학적으로 계산도 많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설명해야 될 부분도 많아서 50분 수업 3번 진행하고요. 중간에 쉬는 시간을 10분씩 집어넣어요. 근데 이 쉬는 시간은요. 유동적이라서 아이들이 진도가 조금 타이트하다 싶으면 없는 날도 있고요. 뭐 조금 여유 있다 싶으면 뭐 이제 10분씩 2번 쉬기도 하고 아니면 뭐 15분 한 번 쉬기도 하고 이거는 제가 아이들이랑 그때그때 상황 맞춰서 조율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클리닉 언제 진행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학부모님들 계셔서 화, 수, 목, 토 이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은 정확하게 아이들이랑 수업 시작하고 나면 제가 아이들한테 한 번 더 알려줄 거고요. 요일 자체는 화, 수, 목, 토 이렇게 4일을 깔아서 진행을 하고 있다. 제가 지금 저희 분당 제 학원에서도 수업을 진행하고 이것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조금 날짜가 막 이렇게 일주일 다 깔지는 못해요. 그래도 아이들이 와서 공부할 수 있게 4시부터 10시까지는 깔아 놓을 수 있으려고 최대한 조교 선생님들이랑 조율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험 대비 기간 지금 당장 그건 아닌데 아마 고2 때 제 수업 듣게 되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시면 시험 대비 전주나 전전주 정도에는 이제 클리닉이 시간이 안 맞아서 못 참여한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런 친구들은 저희가 줌 클리닉도 따로 해주고 있고요. 안 되면 이제 토요일 날 밤에 새벽 클리닉을 또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부 엄청 많이 시키니까 뭐 내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은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은 2시간 50분에 쉬는 시간은 보통은 15분이고요. 많으면 20분, 적게는 10분. 아예 없는 날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거 수강 후기인데요. 뭐 막 엄청 많이 뭘 적어놨는데 일단은 그냥 잘 나온 친구들 것만 모아놓은 거예요. 뭐 만점 받은 친구 있고 카이스트 간 친구 있고 어쨌든 어머님들 입장에서도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조금 더 믿음직스러워 하실 것 같아서 이제 뭐 이 친구 지금 여기 적어놨던 이 친구도 처음에 고2 때 저랑 물리 수업 시작했을 때는 고2 내신 그러니까 1학기 중간고사 시험을 20점을 받고 저한테 들어왔어요. 내신을요.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20점을 받고 들어왔는데 그 친구의 문제점이 뭐였냐면 다른 여느 학원들과 마찬가지로 그냥 듣고만 있었던 거죠. 본인이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뭘 어려워하는지 알고 공부하는 방식을 정확하게 집어주면 성적이 금방 오르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물리 같은 경우는 다른 과목들처럼 이 문제를 많이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거 잘못 바꾸면 이 오류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서 실제로 뭐 배제고 같은 경우도 문제 하나 잘못 내면 이제 선생님들도 반성문 쓰죠. 사유서라고 해가지고 시발서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쓰고 그래서 변형 요소가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문제들을 정확하게 뽑아서 풀기만 잘 시켜도
아이들이 점수 받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 그래서 지금 여기 50점이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고3 때 올라가서 1등급 받았던 거를 이제 친구가 저한테 자랑을 한 거고, 어쨌든 그 친구가 내신을 20점으로 시작해서 끝날 때는 98점으로 전교 1등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딱 우리 아이는 뭐 머리가 안 돼서 못해 이런 거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고등학교 물리는 본인이 시간 투자하면 충분히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물리 너무 어려운데 이거 선택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 하시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어차피 공대를 갈 학부모님이면 어차피 대학 가서도 해야 되고 하니까 공부 시켜보시는 게, 그리고 기왕이면 방학 때 시간 좀 여유 있을 때 특강 같은 거 들으면서 아이가 어떤 느낌인지, 개정 물리는 어떤 식으로 바뀌고 있는지 이런 거를 좀 미리 간접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점수 이렇게 올려놓은 건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분당 친구들 것만 올려놨어요. 이번에 사실 중간고사에서도 공부를 잘 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잘한다는 이미지가 아니었어요. 배재고 친구 한 친구가 거의 1등급에서 한 1점 모자라나? 이렇게 물리 점수를 받아왔거든요. 원래 잘하는 이미지가 아닌데. 근데 이제 그 주변 친구들이 또 도대체 어디서 한 거냐, 공부 잘하는 애가 아니었는데 해가지고 그 친구가 한 8명, 9명 이렇게 우르르 끌고 들어왔어요. 네, 지금 여기다가 적어놓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잘 돼서 학원도 뭐 이제 새로 지었고, 그리고 워낙 뭐 쾌적하고 선생님들도 너무 꼼꼼하게 관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다. 이건 이제 저희 학원, 분당에 있는 제 학원들 위주로 좀 정리를 해놓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이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학원 측으로 문의 주시거나 뭐 학원 측에다가 선생님 번호 알려주세요 하면은 저랑 개별적으로도 전화 드리고 상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따로 연락 주셔도 되니까 편하게 연락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